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내 무장조직 헤즈볼라 고위 관리 등 최소 4명이 오늘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이들 단체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일주일 넘게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 지도자 파테 셰리프 아부 엘 아민과 부인, 자녀 2명이 남부 티르에 위치한 난민촌 내 자택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이날 사망했다고 하마스가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무장단체인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도 이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코라 지역을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지도자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루트 내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스라엘군의 즉각적인 논평은 없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7일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수장을 베이루트 인근에 대한 공습으로 제거한 데 이어 28일 나빌 카우크 헤즈볼라 중앙위 부의장도 제거했습니다. 레바논 응급대응 당국은 레바논 내 난민 수가 며칠 사이 25만 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예멘 내 친이란 무장조직 후티 반군에 공습을 가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했다고 예멘 보건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홍해에 인접한 예멘 서부 호데이단의 후티 반군 목표물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이날 공습은 최근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중부 등지에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전투기 등 항공기 수십 대가 발전소와 항구 등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호데이다 대부분 지역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번 예멘 공습은 지난 7월 이후 두 번째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과 함께 영내 친일한 무장 세력의 하나로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 중단을 촉구하며 홍해를 지나는 국제 상선과 함정에 이어 최근에는 이스라엘 본토로도 공격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최근 헤즈볼라 수장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르샨 장군 등을 사망케 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적들이 후회할 만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이 현 상황을 악용하거나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군 추가 배치 준비를 마쳤다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이날 밝혔습니다. 미군은 시리아에 대한 공습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고위관리 등 37명을 제거했다고 중부사령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시리아에 대한 2차례의 표적 공습으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와 테러단체 알카에이다 계열 조직 고위 지도자 등을 제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지난 24일 시리아 북서부에 대한 표적 공격으로 시리아군 지도자 마루안 바삼 압드 알라우프 등 9명을, 이에 앞서 16일에는 시리아 중부 소재 IS 훈련소에 대한 대규모 공습으로 4명의 고위 지도자 등 최소 28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2차례의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징후는 없었다고 중부사령부는 덧붙였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 공습이 파트너들과 함께 영내 곳곳에 미국과 미국의 동맹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의 민간인들과 군 병력을 대상으로 테러를 모의, 조직, 수행하려는 테러리스트들의 노력을 방해, 약화시키려는 중부사령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IS 소탕 임무를 위해 또한 시리아에 900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오늘 이란을 방문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이날 미슈스틴 총리가 공식 방문을 위해 이란에 도착할 예정이라면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제1부통령과 면담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슈스틴 총리는 무역, 경제, 문화, 인도주의 분야에서 러시아와 이란 간의 협력의 모든 영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이란은 이미 원자력 산업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오고 있으며 이란 내 원전 건설에 러시아 전문가 등이 참여해왔다고 타스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이달 중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이란 방문 등을 통해 꾸준히 교류해왔으며 10월에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총리의 이번 이란 방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전쟁을 계속하고 아울러 이란 등 중동 지역 친이란 세력들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한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압박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무기가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주택과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국제 원자력 기구 수장의 발언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부정한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에서 19도, 최고기온은 9에서 25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 1에서 3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압박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무기가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주택과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27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화요일 안보리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나라들이 러시아의 잔혹한 정복전쟁을 규탄하고 유엔 헌장에 기초한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란과 북한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주택과 에너지망, 항구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와 포탄, 장비 및 기타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t the Security Council on Tuesday,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countries condemned Russia's brutal war of conquest and called for a just and lasting 이어 이번 주에 본 것 같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수십 개 나라가 모여 우크라이나 제공을 돕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요 7개국 G7과 다른 파트너들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약속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기자회견은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을 마무리하며 미국 등 주요국의 성과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24일부터 각국 정상의 연설인 일반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유엔은 여러 나라 정상급, 장관급 인사가 모이는 이 기간을 고위급 주간으로 부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고위급 주간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미한일 3국 사무국 설립 등 3국 협력 제도화와 관련한 논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Along with my counterparts from Japan and South Korea, we took measures to institutionalize our trilateral cooperation, building on the historic Camp David summit. 미국은 일본, 한국 측과 함께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 작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3국 사무국을 설립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한일 외교장관들은 지난 23일 회담에서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3국 정상회의에서 미한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날 블링컨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뉴욕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에서 회동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접촉은 지난달 27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왕이 부장의 만남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블링컨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국제 원자력기구 IAEA 수장의 발언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확장 억제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여러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핵무기를 계속 추구하는 것은 국제안보와 비확산 체제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한반도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미국은 북한과 여러 가치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이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또는 의도하지 않은 확전의 위험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뿐이라고 국무부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26일 UN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UN 안보리 관련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현실을 인정한 가운데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개념은 종결된 문제라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며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한 반응과 같은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26일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북한 비핵화 개념은 종결된 문제라며 IAEA 북핵 결의안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맞서 북한과 함께할 것이라며 확장 억제가 영내 안보에 대한 실질적이고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는 확장 억제에 대한 라브로프 장관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확장 핵 억제 정책은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으로 핵 비확산을 지원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과의 오랜 양자 및 3자 군사훈련은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러한 훈련은 군사 대비 태세와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달리 우리의 훈련은 UN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서방 국가들의 무분별한 제재에 반대한다는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스스로 지지한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미국 전략의 일환으로 국적에 관계없이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UN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조율된 노력의 일부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부정한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례적으로 러시아가 핵 초강대국임을 대변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러시아 외무장관의 북핵 관련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고요?
네,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개념을 종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러시아 외교장관의 언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 창설 주도국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27일 러시아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러시아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맞서 북한과 함께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는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당초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 아니었나요? 그랬던 러시아가 이젠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에 동참하고 북한 비핵화 목표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랬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절실해진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과의 밀착을 넘어 동맹 수준의 새 조약까지 체결했고 마침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그간의 한국과 러시아 간의 고위급 그리고 정상 수준에서의 회담 대기에 러시아 당국자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을 지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가 태도를 돌변해서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 동참 아래 채택된 안보리 결의는 명시적으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상기하고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 주도국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은 29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지난 24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무기 거래로 북한과 이란을 전쟁 범죄 공범으로 만들었다고 말한 데 대해 어불성설이고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무모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젤렌스키의 논리대로라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장 많은 무기와 탄약을 들이민 미국과 서방이야말로 특등 공범국이라면서 미국과 서방이 핵 초대국인 러시아를 앞에 두고 불장난질을 해대면서 그로하여 초래될 수 있는 후과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러시아를 감쌌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네요. 네, 전문가들도 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5월 담화에선 북러 무기 거래설이 그 어떤 평가나 해석을 달 가치도 없는 가장 황당한 억설이라고 정면으로 부인했었는데요. 이번 담화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에 초점을 두면서 북러 무기 거래 혐의에 대한 직접 반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이제 가장 주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기본적으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한 축으로 묶여있는 소위 저항의 국가들과 연대 내지는 또 국제적인 나름의 세력 변화에 대한 판단, 이런 걸 기초로 공세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주목이 되죠. 전문가들이 해당 표현을 주목하는 이유는 뭔가요? 어떤 분석이 나오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핵을 보유한 당사국의 핵 교리를 제3국 최고 지도층 수준에서 대변하는 건 매우 보기 드문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북한의 러시아 편들기가 한층 노골화하는 증거이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북한의 간접적인 위협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홍민 박사입니다. 크게 봤을 때는 핵을 가진 국가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환기시키는 것. 그래서 자신들도 그런 핵보유 국가로서의 이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제 피력하는 부분도 있게 생각이 듭니다.
두진호 박사는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핵 강대국 러시아를 부각시킨 것은 러시아와 핵에 기반한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북한의 전략적 기조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이번엔 한중 외교장관 회담 얘기로 화제를 돌려보죠. 한국 정부가 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까? 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태열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8일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양자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을 거론하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고위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왕 부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각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평화회담을 촉진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장영숙 박사는 한중 간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미 대선을 전후한 북한의 대형 도발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제 북한의 도발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이런 데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정세 불안정 고조시킬 수 있는, 한마디로 이게 중국의 이익에도 반하고 지역의 공동의 이익에도 반하는 행동이다라는 메시지를, 그런 점에서 자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좀 명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하는 이런 의미들은 충분히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죠. 두 외교수장은 또 오늘 11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내년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북핵 문제 해결에 시급성을 강조한 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IAEA와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IAEA는 27일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말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유효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레드릭 달 IAEA 대변인은 이날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의 진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AEA의 핵 검증 활동인 안전조치의 북한 적용을 위한 최신 보고서 제36항을 포함한 내용 전반을 참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IAEA의 안전조치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36조는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상 국가들이 IAEA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검증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데 핵물질 사용 감시 및 검사, 보고서 작성, 추가 검사 요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26일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엔 안보리 관련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현실을 인정한 가운데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해 진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동시에 대화가 중단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제적이어야 하며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야만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비롯한 여러 시도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선언하고 핵 보유가 미국의 적대적 정책에 대한 정당한 방어 수단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제79차 유엔 총회 참석 중인 지난 26일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관련해 비핵화라는 용어조차 의미를 상실하게 됐으며 이 문제는 종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다수의 국가들은 북한이 NPT 탈퇴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국제원자력기구 수장의 발언과 관련해 유럽연합은 북한이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핵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27일 북한은 절대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전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006년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고 말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발언에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즉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나 이와 관련한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이 NPT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이를 완전히 준수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및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아울러 EU는 북한이 지속 가능한 평화 및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의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6일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가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지칭하고 이 같은 현실을 인정한 가운데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선제적이어야 하며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야만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비롯한 여러 시도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중국은 관련국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27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가슴 아픈 비극은 서울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가장 암울한 냉소주의가 발견된다는 것이라며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Mr. President and Madam President, the heartbreaking tragedy is that just miles from Seoul, we find cynicism at its bleakest. 특히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서 볼 수 있듯 북한은 핵과 미사일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로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날리는 등 비열한 수준의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미사일과 수백만 발의 탄약을 제공해왔다며 북한, 러시아를 동시에 규탄했습니다. Moreover, North Korea has been engaged in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providing with missiles and millions of ammunitio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비확산 체제의 창립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 무기 거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란 것입니다. 조 장관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심각한 인권 침해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굶주리는 주민들에게서 빼돌려야만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 한반도의 미완의 과제임을 인식하며 평화의 길이 자유의 확대와 한반도 통일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세계 평화와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 비전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 다음으로 연단에 오른 페니웡 호주 외무장관도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비난했습니다. This year we saw Russia end the mandate of the Security Council's panel of experts on the DPRK after 14 years of unanimous. 왕 장관은 올해 우리는 러시아가 지난 14년 동안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아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종료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불법 무기를 이전하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우리 지역을 위협하는 등 처벌 없이 불법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날인 28일 연단에 오른 일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야마자키 카즈유키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이날 연설에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a host of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development, the situation in Gaza. 그러면서 일본은 일본 북한 평양 선언에 따라 납치와 핵, 미사일 문제와 같은 미해결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과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합의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호주, 일본은 모두 장관과 유엔 주재 대사가 정상급 인사를 대신해 연설했습니다. 정상급 인사가 연단에 오르지 않은 건 한국이 8년 만이고 일본은 17년 만입니다. 호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무장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아닌 미국 등 서방 국가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28일 연설에 나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중요한 것은 긴장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朝鲜半岛不能再生战端，要持之以恒推动局势降温，坚持对话协商。 이어 중국은 아시아가 안정과 발전을 필요로 하고 분열과 갈등에 반대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인류 문명의 중요한 발원지이자 글로벌 성장의 핵심 동력인 아시아는 영내 협력을 통해 상황을 안정시키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우리는 여구의 국가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문제와 대립을 조장하려는 어떤 세력의 시도에도 단호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연설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미국이 쿠바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대북 제재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8일 연단에 올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은 자신들의 지배력에 위협을 가한다며 러시아와 중국, 벨라루스, 북한, 이란을 거칠게 비난하고 있다며 북한을 짧게 언급했습니다. 지난 24일 시작한 일반 토의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마지막 날 오전 13번째로 연단에 오르는 북한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를 연단에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각국 정상의 유엔 총회 연설인 일반 토의가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각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 집중한 가운데 일반 토의를 계기로 열린 부대 행사에선 북러 무기 거래와 북한 인권 문제 등이 다뤄졌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 나가 있는 함지아 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함 기자, 지난 일주일 동안 뉴욕에선 각국 정상의 일반 토의 연설과 장관급 인사 등의 여러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올해 고위급 주간의 특징을 짚어주시죠. 네, 지난 한 주간 전 세계에서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이 시기를 고위급 주간으로 부르는데요. 고위급 주간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각국 정상들의 연설입니다. 올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 76개국 정상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 외 4개 나라가 부통령급 인사를 파견했고요. 2개 나라는 왕자를, 42개 나라는 총리급 인사를 뉴욕으로 보냈습니다. 또 호주와 일본, 인도 정상들은 지난 21일 미국을 포함한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며칠 일찍 미국을 방문하고 떠났습니다. 올해 정상들의 관심은 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상황에 맞춰져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모든 정상들이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상당수 국가들이 관련국의 자제를 촉구하고 또 해당 국가들은 전쟁 중인 상대국을 강하게 비난하거나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선 대부분의 나라들이 러시아를 비난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분쟁과 관련해선 이스라엘의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직접 뉴욕을 방문했는데요.
그래서 한때 이곳엔 높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상에게 반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연설을 하기 직전 전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이 회의장을 떠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올해는 북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취임 첫 해부터 매년 북한 문제를 거론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유럽연합과 아세안, 남미 나라 정상과 외무장관 등이 북핵 문제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토의에서 북한을 언급한 나라를 추려보면 한국과 일본, 호주, 중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베네수엘라 정도입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우크라이나는 북한을 비판했고요. 중국은 관련국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는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걸 단순한 북한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북한보단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전쟁 상황 등에 대해 관심이 더 높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쿼드 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또 지난해 미한일 3자 정상회담이 소집된 주요 요인에도 북한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총회 회의장 밖에선 북한 문제,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일반 토의 개막일 안보리 회의장에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긴 시간을 할애해 북러 군사협력을 비난했고요. 다음 날인 25일 개최된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이 북한과 러시아를 동시에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또 블링컨 국무장관은 고위급 주간 마지막 날인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각국이 주목하는 사안이었는데 이번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많은 초점이 맞춰졌군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을 바라보는 각국의 우려는 더 이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제공이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고 또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는 각국이 바라보는 북한의 위협 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고요? 그렇습니다. 25일 뉴욕에선 북한 인권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납북자 문제를 주제로 미국과 한국, 룩셈부르크가 공동 개최했습니다. 또 다프나 랜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 차관보와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부총리 등은 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고위급 행사가 열린 건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입니다. 10년 전 행사에는 존 케리 당시 미 국무장관이 참석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국의 인권 실태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15년 만에 외무성을 뉴욕으로 파견했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자국 인권 문제에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석방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그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며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련 행사가 열린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북한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28일 일반 토의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북한의 핵 개발이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각국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에서 문제와 대립을 조장하려는 어떤 세력의 시도에도 단호히 저항할 것이라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쿠바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대북 제재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서방이 자신들의 지배력에 위협을 가한다는 이유로 중국과 벨라루스, 북한, 이란을 거칠게 비난한다며 북한을 짧게 언급했습니다. 혹시 북한은 이들 연설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북한 대표단은 중국과 러시아가 연설한 28일 회의장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연설할 땐 단 2명이 자리한 것과 달리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연설 땐 김성 북한 대사를 포함한 5명이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최근 북중 간의 이상 기류를 반영하는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렇군요. 북한은 오늘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김성 대사가 연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곳 시각으로 오늘 오전 13번째로 연단에 오릅니다. 아마 순서상으로 오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때 입장을 밝힐지 또 각국의 주장을 반박할지 등이 주목됩니다. 현재 북한은 유엔 사무국에 대사급 인사의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이 최선희 외무상이 아닌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연단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최선희 외무상이 연설에 나선다고 보도했는데요. 아직까지 최 외무상이 뉴욕에 왔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만큼 그럴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 나가 있는 함지아 기자로부터 제79차 유엔 총회 관련 내용 들어봤습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해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이 연대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계를 무모한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a lot of governments have been trying to do that, pointing to the reckless relationship, for instance. 번스 대사는 26일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뉴욕에서 진행한 대담에 화상으로 참여해 푸틴과 김정은의 무모한 관계를 많은 정부가 지적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하고 러시아가 북한과 더 긴밀한 군사관계를 갖기로 한 것 또한 많은 정부가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북러 협의의 이익에 부합할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동맹이 아닌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이것은 느슨하지만 매우 중요한 관계라면서 미국은 이를 악의적인 세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정부들, 특히 미국 정부는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와 얽히는 명백한 문제를 지적하려고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와의 제한 없는 협력관계에서 물러설 기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Double down on political support, diplomatic support for the Russians in New York at the Security Council. They have not provided, but we watch this every day. 그러면서 중국은 뉴욕의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아울러 중국이 러시아에 치명적인 군사 지원, 즉 완전한 무기 시스템 전체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중요하고 절실히 필요한 부품과 이중 용도 기술을 러시아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현재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이 전쟁 초기보다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중국의 지원 덕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은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방조하고 있다며 이는 유럽과 인태 국가들 간 연대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As I said before, Josh, I think one of the biggest changes that I've seen in my over 2.5 years as ambassador on the ground here is that Europe is. 번스 대사는 2년 반 동안 주중 대사로 근무하며 본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유럽이 이전에는 없던 방식으로 타이완과 동아시아 안보에 대해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의 민주적 동맹인 인도태평양의 많은 국가들도 유럽연합과 개별 유럽 국가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협력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며 중국은 이 문제를 스스로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언젠가 정신을 차려서 러시아의 씁쓸하고 잔인한 전쟁을 100% 지지하는 대신 손실을 줄여야겠다고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미국이 중국과 안보, 기술, 경제, 인권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와 관련해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동맹국들과 함께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 아래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호주와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를 구축하고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의체 쿼드 협력을 심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북러 협력 심화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금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진단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최근 VOA에 중국과 북한 관계에 일종의 긴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at in general there seems to be some type of tension in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주시하며 우려하고 있고 앞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미국과 한국은 북러 간 협력 강화에 중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는 점을 그들에게 상기시킬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도 지난 7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며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취해온 몇 가지 조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올 들어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 환적을 감시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전문가 패널의 해체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가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다목적 전투함 라이몬도 몬테큐콜리함을 한반도 인근에 파견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불법 해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 같은 활동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독일 해군함정 바덴 베르텐베르크 호위함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보급함이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였는데 독일의 이 같은 활동은 2021년 이후 두 번째였습니다. 당시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VOA에 독일의 이 같은 기여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와 대량 살상 무기 추가 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말과 6월 초엔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영국은 지난 4월과 6월에 각각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을 감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선박간 환적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항공기 또는 함정을 한반도 인근 등지에 파견해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소속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4월과 10월에 각각 해군 구축함과 초계기를 파견해 대북제재 이행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Recognition that the Indo-Pacific is critical to European security and prosperity. 맥스웰 부대표는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이 유럽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정보분석관 출신으로 북한 등의 제재 회피 활동을 추적해온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나토 국가들의 이 같은 활동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유럽 국가들의 참여가 더 활발해진 것은 지난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후 철저한 감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because they know that this is something that's necessary now that the UN panel of experts has been disbanded. So there's going to have to be 지난 3월 28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서 4월 30일자로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유럽 국가들의 대북제재 감시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고 백톨 교수는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행위가 유럽 국가들과 나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우드 주 유엔 미국 차석 대사는 지난 13일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수십 기와 컨테이너 18,000여 개 분량의 군수품과 관련 자재를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백톨 교수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탄약과 미사일을 러시아로 확산시키는 것이
어떤 위협인지 매우 공개적으로 말해왔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어느 나라가 될지 알 수 없기에 이는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도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등 무기 지원이 유럽 국가들이 대북 제재 감시 이행 참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동기부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나토 국가들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협력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맥스웰 부대표는 말했습니다. It is really about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nd I think what we're seeing is the relationship. 맥스웰 부대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추구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안보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훈련이나 제재 집행 활동 그리고 항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나토 국가들의 더 빈번해진 대북 제재 집행 참여는 최근 미국이 나토 국가들에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역할을 더 할 것을 독려한 데 따라 지난 몇 개월간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나토는 올해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비롯해 3년 연속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 태평양 4개국 정상들을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6월 네덜란드 해군 호위함 트롬프함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순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중국군 항공기들이 접근하며 위협 비행을 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북한도 이 같은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외무성 대외 정책실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최근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 불법 활동에 대한 감시와 관련해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각국은 특히 제재를 집행하기 위한 직접적인 개입의 영역에서 스스로 행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수색과 압수 작전을 더 공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국가는 제재 집행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에 있어서는 스스로 행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6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다케우치 마이코 전 의원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환적 활동은 통상 공해에서 벌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does not require member states to physically interdict this. 다케우치 전 의원은 25일 BOA와의 통화에서 UN 회원국은 선적국의 요청이 없을 경우 물리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없다면서 이는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인명피해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국제협력체인 확산 방지 구상에서 종종 언급되는 문제점 중 하나는 해군 함정의 부족이라면서 이로 인해 제재를 제대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노시창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한국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주 초도 물량 16톤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 100톤 그리고 앞으로 매주 200톤 등 10월까지 총 1,100톤의 중국산 배추를 수입할 예정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물량 부족으로 인해 치솟고 있는 배추와 김치 값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배추값이 많이 오른 모양이에요.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포기당 3,000원, 미화 2달러 30센트대였던 가격이 7월에 4,000원을 넘었고요. 추석 연휴 무렵 9,000원을 돌파한 이후에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당국에 따르면 현재 배추 한 포기의 소매 가격은 9,963원으로 올해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서울의 한 마트에서는 지난달 말 한때 포기당 가격이
2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한국인들의 주식인 김치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 정부가 중국산 배추 수입을 결정한 배경입니다. 배추값이 왜 이렇게 오른 건가요? 예, 올여름 폭염과 호우 등으로 작황이 부진하면서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부 지역은 아예 배추를 수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중국산에 대해 품질과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절임 배추가 아니라 밭에서 뽑아오는 신선 배추를 수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가져오면서 위생 검사를 하고요. 한국 항구에서 내릴 때 또다시 위생 검사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수입되는 배추는 음식점과 급식, 식자재 마트 등에만 공급되고 가정용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지 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도 태풍의 영향으로 김치가 금치가 됐었는데요. 조속히 배추 가격이 안정됐으면 하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서울의 중심인 중구 충무로는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영화의 거리로 불렸습니다. 영화관들이 많고 인근에 영화기획 사무실도 많아서 거리와 식당, 주점 등에서 유명 영화감독과 배우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 충무로의 영화관 중 시설면에서 최고이면서 규모도 최대인 영화관이 대한극장이었는데요.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네, 저도 대한극장은 한두 번 가본 것 같은데요. 왜 문을 닫게 된 거죠? 예, 시대의 흐름과 관계가 있는데요. 요즘 영화관은 단순히 영화를 관람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른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관람은 물론 연극, 전시회, 콘서트, 뮤지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장소인데요. 영화만 해도 멀티플렉스, 그러니까 상영관이 여러 개가 있어서 한 곳에서 좋아하는 영화를 골라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 공간은 CJCGV라고 하는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고요. 네. 이런 변화 속에서 그야말로 영화만 보러 가는 영화관이 설 자리를 잃게 된 게 1958년에 개관한 대한극장이 66년 만에 오늘 문을 닫은 이유입니다. 네, 대한극장 외에 오랫동안 충무로 일대 명소였던 다른 영화관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죠. 그렇습니다. 1999년에 국도극장을 시작으로 2001년에 서울극장, 2005년 스카라극장, 2008년 단성사와 명보극장, 2015년에 피카디리 극장이 폐업했는데요. CJCGV가 지난 1998년 서울의 첫 멀티플렉스를 연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나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전통적인 영화관은 거의 유일한 문화시설이었습니다. 새 영화가 개봉하면 극장 앞은 이른 아침부터 표를 사려는 관객들로 장사진을 이뤘고요. 극장 주변에는 암표상들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 앞에서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CJCGV가 영화 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전 세계 7개 나라 455곳에 3,412개 스크린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149곳에 1,111개 스크린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 편의 영화를 상영하는 단관극장은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극장도 변화에 부응하려고 2012년에 11개 상영관을 갖춘 영화관으로 재개관했지만 대형 자본 앞에서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때 대한극장은 충무로뿐 아니라 한국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 시설을 갖춘 영화관이었죠. 예, 1958년에 좌석 1900개를 갖추고 개관할 당시에 미국 20세기 폭스사가 설계를 담당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70mm 초대형 필름을 상영할 수 있었고요. 건물 안에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 없이 건축됐습니다. 스크린 영사 시스템과 음향 시설도 당대 최고였습니다. 벤허,
사운드 오브 뮤직,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당대 최고 명화들이 이 극장에서 상영됐고요. 특히 초대형 화면으로 보는 배너의 마지막 전차 경주 장면은 장안의 큰 화제를 불러 모았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